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예, 경제 돋보기 오늘은 가수 박정호 씨와 함께합니다. 예, 가수 박정호입니다. 지난 노래 잘하시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마음에 드셨군요. 아, 네. 못하는 게 없어요. 아예 아닙니다. 이렇게. 패션도 좋고. 네. 요즘 걱정이 뭐 있어요 혹시? 저요? 네. 아, 요즘 몸이 자꾸 안 좋아가지고요. 예. 술 많이 드시는구나. 그렇죠. 예. 아, 이게 다 하시네요. 저도 먹어본 사람이라. 아, 술이 힘들어요. 맞아요. 예. 자,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 아파트값 오름세. 이게 요즘 심상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6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는데 정부도 대책을 내놨고요. 요거 좀 요모조모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6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는 건 뭐 어떻게 가늠해야 돼요? 네. 이번에 88 대책이라고 해서 88이에요? 예, 네. 8월 8일 날 발표했으니까요. 88 대책 발표할 때 정부에서 지금 주택 시장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를 앞에 한 2페이지로 요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취합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리하는 걸 보면요. 일단 가격 동향을 앞에 첫 페이지 제일 윗단에 이제 정리를 해 놨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좀 부담이 있었는지 심적 부담이 있었는지 주간 동향으로 가격 변동폭을 표시해 놨더라고요. 주간이면 숫자가 작잖아요.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강남이 0.37%씩 오르고 있고 서초가 0.52%, 마포가 0.35, 용산이 0.33, 성동이 0.58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주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주 단순 계산해서 추석과 설날은 부동산 거래 없으니까 안 오른다고 치고 50주 잡아서 곱하기 50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어떤 아파트에 따라서는 5% 내외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강남 지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2월 대비 지금 반년 정도 지난 시점에 벌써 그 매매 가격이 5억 가까이 내외로 올라간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2017, 18년도 전후에 부동산 시장 한참 뜨거웠을 때 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금 부동산이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주간으로 표시했으니까 숫자가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거지. 그 52주 그냥 해버리면 금방 드러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은 또 추세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거를 그 같은 페이지 맨 마지막 단에 심리적인 지표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부동산 주택 가격 전망이라는 CSI라는 심리지수인데 이건 한은에서 발표하는 건데 100 이상이면 앞으로 상승을 전망하는 건데 7월 달이 104였어요. 그러니까 7월 달 국민들이 앞으로 좀 오를 것 같네요. 그 정도가 104였는데 지금 4월 달이 104였는데 7월 달이 119로 급격히 많이 올라간 뛰었네. 거죠. 예. 그러니 지금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아요라는 전망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실제 앞으로의 추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그 말씀하시니까 퍼뜩 기억이 나는데 얼마 전에 그걸 뉴스를 어디 보는데 집값이 무슨 아파트가 180억이든가 200억이든가 뭐 그런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네, 나인원 한남이라고 한남동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180억. 180억 원절이 됩니다. 예. 누가 살아요, 그거? 뭐 부자? 당연히 무슨 야, 어떻게 아파트가 180억이 되지? 글쎄 그런 세상이 올 줄 몰랐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고 이런 거는 서울만 그런 거예요? 수도권만 그런 거죠? 맞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 좀 허탈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도 지방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지방의 이 뭐라 할까요? 가격 그 격차가 훨씬 더 심해지고 있는 추세이고 지방은 좀처럼 거래량도 살지가 않습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연초 대비 벌써 3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지방과 서울 수도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 편차는 훨씬 더 벌어져 갈 것으로 올해는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심리예요? 아니면 실수요자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러겠지. 예정되어 있는 흐름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좀 설명을 이걸 좀 드리면요. 자연스럽게 이번 대책과 관련된 얘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지난 정권에는 부동산을 어떻게든 수요적인 관점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뭔가 살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르는데 그 딱 보니까 또 투기 수요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러니 대출을 못 받게 해서 사고 싶은 물건 갑자기 대출 못 받으면 못 사거든요. 네. 그렇게 막아보거나 아니면 살 수 있는 사람도 이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되니 매력 없게끔 만들어 보자 해서 어떻게든 수요를 통해서 부동산을 좀 눌러보자라는 게 정책 기조였는데 이번에는 공급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만들어진 수요를 억제하고자 했던 그 정책들이 지금 퇴보한 건 많지는 않아요. 그 당시 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내놨었던 것들이 아직까지 계속 준용되고 있는 게 많아서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제 부동산 투자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라는 수준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일종의 투자라고 봤었을 때는 그것도 어려워진 면들이 많고요. 그랬더니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공급이 더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얹어진 게 이렇게까지 공급이 안 될 줄 몰랐는데 코로나19 기간 끝나고 나자마자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회사가 적극적으로 시공에 이제 착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 두 개가 맞물려지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집값이 뛰기 시작했고 그러니 이번에는 공급으로 뭔가 대안을 내세워야겠다라는 게 이번 88 대책의 어떤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이번 88 대책은 철저히 공급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많은 애청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공급을 해서 지금 올라가는 집값을 막는다고?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아파트 지으려면 3년에서 4년은 요즘 그것도 줄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럼 3, 4년 지난 뒤에나 공급 물량이 나올 텐데 그걸로 지금 집값을 어떻게 막냐? 그래서 저도 88 대책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전체 톤앤 매너가 이거인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당장 공급 못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지금은 못하는데 조만간 이 공급 대책으로 공급 물건이 쏟아질 거다. 그러니 야 진짜 이런 대책들이 나왔으니 공급이 엄청 쏟아질 거니 지금 조금 올랐다고 샀다가 낭패 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난 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든 잡아보려는. 그러니까 지금 공급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엄청 쏟아지니까 그때 떨어질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심리를 조장해서 잡아보겠다라는 게 이 88 대책의 전체 그 아우라예요. 그런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 대책의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진짜 앞으로 쏟아지겠네라는 믿음을 줘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준 데는 철저히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네. 지금은 뭐 경기가 그래서 그런지 약간 부동산을 좀 띄우려 그러지 않아요? 정부가?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근데 원래 목적은 부동산을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은 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분양 물건들이 조금 적은 편이고요. 그런데 지방은 미분양 물건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방의 경기는 특히 부동산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이 지방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지방 부동산은 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우리가 구분해서 했던 적이 많고 그러면 서울 누르면 풍선 효과 등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돈이 흘러가는 경로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서울을 누르고 지방에 더 많은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부동산 경기를 띄운다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상황은 서울에도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인식이 돼가고 있고 그리고 인구 감소니 지역 소멸이니 이런 추세들 속에서 많은 지역에서 원정 매매라고 하죠. 서울과 수도권에 집 사러 오는 비율이 항상 이제 뭐 일정 10% 이상 계속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도 뭔가 공급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정부가 이제 발표한 게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단정해도 돼요? 저는 그래 보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일을 예전에 기관 다닐 때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뭐 그때 썼던 보도자료 양식 그대로고 그때 썼던 3대 재택 뭐 몇 개 뭐 전략 뭐 그 양식 그 비슷하더라고요. 하나의 전략 있으면 그 밑에 3개씩 적어와야 되는 것도 똑같은 것 같고 한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오판할 수도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판단들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어떻게든 더 공급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가 다 원하는 거니 이 제한된 땅에 아파트를 더 지을 방법은 용적률 올려주고 그리고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 용적률도 올려주고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리고 재건축할 때 우리가 많은 그 조합원들에게 우리도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조금 이득 좀 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 뺏어가면 우리 안 한다 이랬던 마음도 달래주려는 전략들인데요. 이 전략 중에 뭐 하나 제대로 좀 워킹할 것 같아 보이는 게 일단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재건축 같은 것들을 그 진행할 때 그동안 질의했던 그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겠다는 거예요. 워낙 재건축도 여기 나온 내용이 복잡하지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사업 승인 인가라든가 관리 처분 인가가 그동안은 하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 승인 인가라는 건 이거 짓게 되면 교통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뭐 교육은 어떻고 이런 거 다 검토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주는 거고 관리 처분 인가는 그 조합원들끼리 나중에 또 분쟁 생기면 안 되니 다들 얼마씩 다 분담금 내기로 하고 다 합의 보신 거죠. 이런 것들을 정부하고 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동안은 이거를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길게 잡으면 근 10년 좀 안 되는 기간이 걸렸어요. 10년이요? 네. 오. 그런데 이거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면 뭔가 간단해질 것 같지만 사실 이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아까 사업 승인 인가는 관을 대상으로 교통에 문제 없고요. 교육도 문제 없고요. 건축 심의도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건축 심의도 받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관을 대상으로 한 거고 관리 처분 인가는 조합원들끼리 합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결이 다른 건데 이걸 같이 한다라고 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단에 이걸 먼저 하라고 한 이유들이 그동안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지난 정부들 전체는 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먼저 끝내고 이걸 하십시오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단에 교통 정리가 돼야 그래야 조합원들끼리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누가 더 내야 되는지가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한다고 해서 뭐가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게 일단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익성 개선해 주겠다고 그다음 늘 재건축에서 문제됐던 건 임대주택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 올리게 허용해 주는 대신 국가도 그러면 영세민들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좀 더 넣자 이런 것들 더 끼워 넣고 싶은데 그럼 우리 수익성 떨어집니다 이런 건데 이번에 임대주택과 관련돼서도 이걸 많이 국가가 양보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어봐라. 이게 하나 있고 85제곱미터 이하 즉 국민주택 평형 이하 것도 의무적으로 얼마씩은 꼭 지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많이 양보해 줄게. 일단 수익성 개선해 줄 테니 지어봐라 한 건데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아파트 지으면 영세민과 국민평형 이하의 조그마한 아파트를 살겠다는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이제 집 구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냐.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 때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효율성만 따져서도 안 되고 수익성만 따져서도 안 되고 형평성과 균형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기본적인 상식이고 양쪽 정당이나 어느 정책 관료도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어떻게든 좀 조율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왔던 건데 갑자기 이제 공급 부족하니까 이게 확 빼버리고 그럼 이제 나중에 시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버티면 결국은 다 양보해줘. 이 시그널만 잔뜩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간소화되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고 수익성 개선하는 건 개선은 됐겠지만 그러면 원래 그 동네 살려던 사람들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 가자는 거냐. 이것도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비아파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빌라 기피 현상이 워낙 만연되기 시작하면서 빌라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신축 빌라는 아예 업자들이 짓질 않아요.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대책에도 그 앞부분에 진단에도 나왔는데 이 빌라는 공급이 예년에 비해 3분의 1토막이 났어요. 100채 지었던 게 이제 33채 정도밖에 안 짓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빌라는 짓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정부가 무제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저도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13년 이상 일을 해봤지만 무제한이라는 보도자료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당혹을 했죠. 그러니까 빌라 지으면 어떻게든 그걸 정부가 사서 공공성으로 만들어서 전세나 임대로 다 공급을 안정감 있게 하겠습니다. 사줘요? 예. 그러니까 안정지역에 지으시면 저희가 사겠다. 그래서 그거를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세 사기니 이런 거 걱정 없이 전세로 또는 월세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들었죠. 그럼 이제 두 가지인데 어떤 조건에서 사주겠냐는 거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영세한 건설업 하시는 빌라 주로 짓는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이번 대책 보시고 다시 빌라 지으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구체적인 조건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짓냐. 도대체 어떻게 지었을 때 사주겠다는 거고 어떤 조건으로 사주겠다는 건지 기껏 다 지어놨는데 이 조건으로 못 사준다고 하면 지금 빌라 사겠다는 사람 없고 들어오겠다는 사람 없는데 우리 큰 낭패 보는데 그 구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 88 대책 이후에 또 후속 대책이 나와야지만 움직일 수 있을 거니까 이번에도 아무 효과가 없는 그거 나온 거고 또 하나 무제한 사주겠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돈은 어디서 나느냐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이번 88 대책에서 어떻게 보면 실행은 하는 주체로 정부 사이드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체는 전부 거의 LH공사예요. 근데 LH공사가 제가 알기로 지금 부채 규모가 200조가 넘었거든요. 그럼 200조가 넘은 이 공공기업에게 다시 그 금싸라기 땅인 서울과 수도권의 빌라 그 땅을 무작정 다 매입해서 공공임대사업을 또 수행하라? 무슨 돈으로 할 건지는 또 대안이 88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완공되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근데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서 건축하는 기간이 훨씬 더 빨라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 회기에 돈 어떻게 만들 건지 뭐 이번에 늘 거라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쉬웠어요. 아까 수익성 개선하는데 재건축 분담금을 폐지해 주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이전에도 발표된 내용인데 이거 하려면 국회 동의받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야당과 여당이 지금 부동산 이렇게 집값 급등하는데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서로 이거 해결해 보자고 테이블 좀 나와 보세요. 이거 좀 합의 좀 봅시다. 이거 얘기한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걸 다 뭘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는 건지 지금 뭐 합의 보러 다니는 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함부로 단언해서는 안 되지만 이거 제가 보기엔 실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앞으로 가수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안 하고. 이거라는 거죠. 경제요?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찍혀가지고 아 방송 어려울 가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잘한 거 하나 얘기하고 갈까요? 그래서 저 하나 재밌게 하고 보태주세요. 있는데. 그럼. 아 이번에 재건축 조합 구성하는 비율을 낮춘 거는 굉장히 잘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형 주택이라고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예요? 네, 그런 거죠. 근데 네. 이 소형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네, 주겠다는 그게 뭐예요? 거. 이것도 사실 좀 아쉬웠어요. 인구 감소 지역에 소형 주택을 구입할 시에 취득세 같은 거를 좀 깎아주겠다는 건데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수도권하고 서울의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인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대책이 물론 이것도 빨리 나오면 좋지만 이건 지금은 맞지가 않는 그런 로직인 거죠. 마치 그러면 얼핏 보면 서울에 뭔가 소형 주택 살 때 뭔가 혜택 주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건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그러면 뭔가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것도 좀 되게 아쉬운 건데 야당과 여당이요. 상대 쪽이 진행했던 전략 전술은 공격을 했었잖아요. 일단 부정. 네, 그건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효과성이 일부 있는 것도 부정을 해놨으니 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집값이 급등하면 공급도 좀 하면서 당연히 수요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같이 진작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동안 공격했던 게 있으니 이게 양쪽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을 못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한쪽만 자꾸 편향적인 형태로 정책 대안이 나오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실제 그 간담회나 이런 거 할 때 참여하는 어떤 전문가들, 제 아는 지인들인데 이분들도 다 수요 쪽을 주로 공부하신 분들, 그걸 학위하신 분들, 또 공급 쪽을 주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때는 이분들이 다 가고 저 때는 저분들이 가고 그러니 이쪽 얘기도 들어보면서 그것도 늘 수 있는 경로가 좀 많이 왜곡되고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그 많이 하는 친구 박원갑 수석 네. 전문위원이라고 있는데 제 대학 친구거든요. 아, 그럼 집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줘요. 네. 그분 늘 그래요. 나는 저도 잘 모른다. 알아요. 나는 전체적인 전망을 할 뿐이지 사람 말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술 한 잔 사주시면 말해주세요. 얘기해줘요? 네. 아 그래서 얘기 안 해줬나? 예, 그럼요. 오늘 또 이렇게 적을 많이 만들었네. 또 박원갑 형님에게 또 욕먹을. 그래서 내가 칭찬했지. 야 그래서 야 함부로 집 사람 말아 얘기 안 해주는 게 전문가다운 자세다. 그래서 칭찬했더만 술이었군요. 네, 아주 재밌게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 친구 실력 있죠. 네, 그럼요. 진중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톤을 낮춰서 네, 제가 좀 알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아, 예, 저는 듣기 좋았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꼭 뵙겠습니다. 야 경제 돋보기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